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네, 좀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답니다. 자, 미국이 예상대로 오늘 새벽 4시 4시였나요? 기준금리를 9년 만에 인상했는데요. 금융시장 충격,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예고된 인상이었기 때문에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 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실 2006년 6월입니다. 거의 9년 반 만에 처음인데요. 네. 연준 위원, 이 FRB의 이제 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하는 FRB 위원이 10명입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 25베이시스 포인트, 네. 0.25%포인트 인상에 동의했는데요. 옐런 총재는 이 FMC 회의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고용 여건도 상당히 개선됐고 또 물가가 중기 목표치인 2%까지 오를 것으로 확신이 된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 제로금리 시대의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되게 완만할 것이다라고 이제 재차 강조하면서 이 금융시장이 일단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내년에 과연 이 FRB, 미국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 어느 정도 한도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전문가들, 해외 IB들은 한 내년 말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수준, 그러면 평균 한 3-4차례 정도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은 비교적,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괜찮았지만, 이 파장이 과연 일회성으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달러화 강세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폭락세로, 또 이게 또 신흥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거냐인데요.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좀 더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후폭풍, 이 파장을 좀 예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불과 0.25% 올렸는데 되게 조금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뭉칫돈이 팍팍 움직입니까?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지금 미국이 리만 사태 이후에 풀린 돈이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네. 이 돈의 움직임은 어쨌든 돈은 피의 혈액과 같습니다. 가장 이제 이 안전한 곳, 그리고 수익률이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미, 옐런 총재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긴축을 시사하면서 그 이전부터 자금은 수차례 빠져나갔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긴축의 액션에 들어갔다, 시동을 걸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점점 빨라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25베이스 포인트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달러와의 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유입됐던 달러가 빨리 빠져나갈 거냐.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동이 좀, 산유국들이 좀 불안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 여하에 따라서 신흥국들에서 달러를 빼가는 크기나 이런 것들도 함께 연동이 되겠고 그것 때문에 막 연쇄 파동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국내 은행권에서도 2%대 대출금리 상품 등 일제히 자취를 감춰버렸다고요? 은행들은 정말 동작이 빠릅니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 앞두고 이미 지난달부터입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6개월 연속 동결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8개월 이상 유지되던 2%대 이 대출 금리가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요. 은행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0.2%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렸네요. 그래서 이제 5년 이 고정금리
주택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이미 2%대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에서 4%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안심인가 뭘로 고정금리로 바꿔 타면서 2.6%인가 2.7%대로 해놓은 거, 그때 한 사람들은 속으로 고소해야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은행의 리스크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만기이기 때문에 예. 30년 동안 그 금리를 고정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은행 입장에선 굉장히 손해고요. 하신 분들은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그거 대출 갈아탔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아무튼 30년 앞으로 금리가 4%, 5%, 설령 7%까지 간다고 해도 30년간 2.6%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오는 2030년쯤이면 1%대로 추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디 전망입니까? 이게 오늘 정부가 이제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이 발전 정책 영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이제 오늘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대 중후반까지 추락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와.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베스트 컨디션에서 달성하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한계 성장률. 네. 때문에 실제 성장률은 늘 잠재 성장률보다 밑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긴 있지만 상당 기간 우리 경제가 답보하거나 내지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자리 문제도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국제연구기관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현재는 3% 중반, 3.6% 수준인데 네. 2020년대 가면 2.7%대로 떨어지고요. 2030년대 가면 1.9%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네. 흔히들 잃어버린 10년, 20년 했던 그 일본의 그 불황터널 침체기 때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대략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간 이제 잠재 성장률이 역성장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가 뒤로 후퇴하고 물가까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견딜 수 있는 건 부채를 일본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안 빼기 때문에 그 경제 자체 내에서는 돌아갔었던 거고요. 그걸 극복하고 지금 아베노믹스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 인위적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자국의 경제만을 돌본다라는 비아냥거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증시 좋고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도 사실 초이노믹스에서 좀 비견날 만큼 사실은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만의 이제 현상만을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보다는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중간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보단 낫고 뿐더러 일본이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국민들이 정부 부채, 나라 빚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성장 잠재력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이 기자는 어떻게 제안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싱크탱크들이 모인 건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불어닥칠 메가 트렌드가 뭐냐? 5가지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IT 기술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늘고 있고 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다 기후 변화며 에너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5가지 이제 트렌드를 해결할 만한 비법, 해법이 뭐냐? 우리 경제가 이제 조기에 급격하게 위축되는 걸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왔는데, 나온 해법이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 성공 방식의 안주에서 계속해서 경제를 이끌다 보면 단기 부양책에 올인하다 보면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 도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새로운 이 경제 발전 전략을 이제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ING입니다. 아, 그런 거 좀 빨리 좀 제발 속 시원하게 내놓지 말이야. 그 똑똑하다는 재경행렬직에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쫙 모여있는 그 에리트들은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자, 실생활 얘기 하나 하죠. 내년부터 일부 자동차 보험료 많이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개발원이 그 자동차 보험료, 특히 자차 보험료의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모델 등급을 재조정했습니다. 이건 지난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종별로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품 가격이며 손해율 정도를 반영해서 등급을 분류하는데요. 이 등급이 1등급부터 26등급까지 있는데, 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26등급이 제일 싸겠죠. 근데 우리 국내 전체 시판 중인 자동차 모델이 총 238개 모델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117개, 절반에 가까운 모델이 등급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국산차를 보니까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 모델이 보험료가 인상되고요. 42개는 내려갑니다. 반면에 외제차의 경우에는 44개 모델이 있었는데 4개 모델의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네. 18개의 모델은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지는데요. 이 실제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네. 한 등급 올라가면 보험료가 5%가량 이제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10%가 두 등급이 차이가 났다. 이럴 경우에 10%가량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꽤 차이가 크군요. 자, 내년부터 알뜰폰 이용자들도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알뜰폰 가입자 꾸준히 늘어서요. 지난달 말 기준 58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알뜰폰이 2011년 도입이 됐으니까 4년 만에 점유율도 2자릿수를 넘어섰는데 예. 그런데 늘 불편한 게 해외 여행할 때 로밍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로밍 서비스, 이동통신 3사 대부분 이제 데이터 로밍 서비스 제공하지 않았고요. 만일 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만 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편함을 내년부터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이 미래부가 나서서 무제한 데이터 로밍과 관련해서 이통 3사 그리고 알뜰폰 사입자들한테 다소 적자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서비스 제약을 좀 해소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이 이통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 실은 저도 알뜰폰 쓰고 있는데. 기존 가입자들한테는 물론 해당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해외 여행하실 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외 여행 기간 동안. 여행 기간 동안만 부분 그렇습니다. 상품 가입 이런 걸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서 꼭 안 하다가 꼭 혼나고 나면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들이 더 조목조목 비판을 해 주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득을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휴일 동안 감기 잘 나으시고 12월 마지막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정확히 6시 막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고 정가 산책 이어가죠. 로니님, 경제가 위기라며 떠드는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좀 모르겠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거 꼬집으신 거죠. 특히 뭐 지금 청와대에서 국회 압박하면서 빨리 직권상정해라. 경제 국가 비상사태급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난 그 잘 동의를 못 하겠는데 비상사태라는 걸 증명하시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데서는 부총리 대통령 경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은 그때 금융실명제 할 때 그때 한 번밖에 발동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글쎄 정부 수립 직후 또는 6.25 전쟁 동안 이런 건 제가 미처 잘 모르겠는데 논쟁은 아주 점잖은 말로 예의 지켜가면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서 하시고요. 여기는 방송하는 곳이니까 읽어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CCT6026님, 6206님, 62년 6월생 아니세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오동팔님에 이어서 그 시각적인 사진, 영상 이런 거에 아주 강하신 분인가 봐요. 아까 어느 분께서 올려주셨던데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 조금 전에 인터뷰 계속하는 동안에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페이스북 알림을 보니까 한겨레의 법조 담당 기자를 오래 했고 지금 역시 법조 담당하고 있는 논설위원 여현호 논설위원이라고 있는데요. 방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의 판결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판결이다. 그러면서 판결문들 한번 읽어보라고 자료와 자기 신문 링크도 올린 걸 방금 봤는데요. 여현호 기자의 평가가 그렇다면 저는 꽤 인정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법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훌륭한 법관입니다. 자세한 건 한번 꼬박꼬박 읽어보시고요. 이번 주 쟁점 토론, 수요일에서 하루 늦췄습니다. 긴급 편성 변경한 거죠. 어제사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어제 7시 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유경근, 박주민 이런 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가지고 끝까지 보고 자기들도 뭐 또 해야 되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십시다. 그러면 하루 늦춰서 좀 질을 높입시다 이랬어요. 모임에서 구박받으면서 본방 사수하고 계시다고요? 청라에서님. 어떤 모임인데. 하긴 모임인데 귀에 리시버 꼽고 듣고 있으면 이쁜 눈 좀 이쁘게 보이지 않겠죠. 김정자님 실명으로 올려주신 것 같네요. 대통령은 무섭고 국민들은 우습다. 그런 거냐? 이렇게 꾸짖으셨고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적었군요. 학생들뿐만 아니고 사망자 전원을 다 그렇구나. 있구나. 네네네. 304분의 이름을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아유. 이곳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청취자님들 계시는 곳도 눈이 왔겠지요. 서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들 힘내십시다. 신가동 코브라님. 몇 개월 전에 팩스 입당했는데 김만복 씨 때문에 나의 첫 정당 가입이 빛을 발했네요. 주명희 아빠님 실제세요? 일본 가토 특파원한테 무죄가 내려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군요. 이 댓글이 많습니다. 반향이 크군요. 오동팔님은 세월호 특조위 힘내시라는 손으로 쓴 대자보 한번들 보시죠. 예. 내년이 병신년이라면서요. 이거 각 방송사의 아나운서들 발음 잘해야 되겠네. 특히 1월 1일 하고 음력 설날 프로 때 무슨 해가 밝았습니다 이러는데 그거 참 애매하겠어요. 참 좋은 글입니다. 글씨도 아주 또박또박 잘 썼고요. 참 좋네요. 어떤 분께서 정동영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정치인으로서. 그래가지고
닉네임이니까 말해도 되죠. 아싸님께서 진짜 쓰레기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슈렉이다. 그랬더니 CCT6206님이 심한 욕 그만하시죠. 심히 유감스럽소. 그랬더니 이분도 네,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라서 잠시 흥분했습니다. 예, 사실 뭐 비방에 가까운 이런 거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만 뭐 확 폭발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적을 받으면 또는 남이 어떤 견해를 제시하면 그걸 이렇게 수용하고 저는 이게 한 단계 성숙된 뭐 성숙이 그렇게 어려운 거겠어요. 어느 지점에서 멈출 수 있고 딱 받아들이는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 더 이렇게 막 여기서 감정적으로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뭐 욕을 그만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서로의 수준을 확 떨어뜨리고 그렇죠.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최소한의 일체감마저 사라져버리는 건데 이쯤에서 이렇게 점잖게 심한 욕은 그만하시죠. 예, 내가 잠시 흥분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괜히 주저리. 사도 요한님, 1만 번째 가입 당원한테 점심 번개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3만 번째 조합원이 된다면 밥 한 끼 이벤트 어때요? 오, 이사장님이랑 좀 그런가요? 좋은데요, 좋은데. 노지민, 정승조. 이강윤 얘기는 안 나오네. 2만 번째 조합원 전화 연결했던 거 기억납니다. 예, 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2만 번째 조합원이 상품을 2만 한 번째 조합원한테 아름답네요. 선물 릴레이. 제가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대전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지회에서 좋은 일도 쓰시고 지회 사무실 운영 경비도 객출할 겸 그래서 대리운전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부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힘드실 텐데, 말이 그렇지. 그게 뭐 생계형이면 얼마나 비참하고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경비 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이렇게까지들 열심히시고 한데, 우리가 참 모두 다 마음을 합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께, 글 올리신 분께 방송에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류종구님이라고, 영문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름이. 아마 그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류종구라고 읽는 게요. 국민TV 대전 지역 협의회 수익 사업으로 대리운전을 하신다고. 대전 및 인근 지역인데 번호가 아주 기가 막혀요. 누가 이 번호를 했는지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365일 동안 3일 운동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자 그런 뜻에서 365에 313일이랍니다. 이제 충남 대전 거기 지역 번호가 042고요. 로컬 번호는 다 거기 분들은 아실 거고 042에 365에 313 365일간, 그러니까 1년 내내 3일 운동하자는, 3일 운동하는 심정으로 살자. 멋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 명함도 있는데, 3일 운동 대리운전. 042-365-3131. 네. 몸 많이 신경 쓰시고요. 좋은 일에 쓰는 성금으로 모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운영비, 사무실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소개가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나머지 분들 댓글을 다 못 찾겠습니다. 한 시간이 훨씬 훌쩍 지나버려가지고요. 이 아이패드로 찾는 게 너무 힘들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6시 10분 됐습니다.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 정가산책 연결하겠습니다. 그 일본 왕 생일까지 경상남도 달력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를 오전 11시쯤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까 어느 청취자분도 사진 올려주셨습니다만 노컷뉴스에서는 그걸 11시 반에 보도를 했고요. 물론 뭐 노컷뉴스도 제 페이스북을 보고 기사를 썼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따로 뭐 접보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봤을 수도 있겠죠. 제가 우리 뉴스K 팀하고 한겨레에는 이렇게 좀 알려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뉴스K한테는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토스를 했고, 뭐 뉴스K는 어차피 금요일 날 나가는 거지만 알고는 있어라 그랬고, 한겨레 기자한테는 알려줬고, 그리고 11시 반쯤에 이제 노컷뉴스가 떴고,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방문자 중에 한 사람이 경상남도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더니 아 그럼 달력을 수거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다시 저한테 결과를 알려줬는데 그 결과를 알려받은 뒤 한 시간쯤 있다가 오마이뉴스 뭐 이런 데서 기사가 뜨는데 경남도가 그거 수거하기로 했다. 제가 그걸 보고 아 SNS의 여론 파워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두 손 들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정말 1인 미디어 이런 것의 기능 이런 걸 실감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사진 캡처해서 올려주신 분에게 답변 겸 드린 말씀이고요. 정가산책. 네. 오늘은 김성완 평론가, 어제는 김성수 평론가였죠. 김성완 평론가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아주 카랑카랑하고 좋으시군요. 감사합니다. 1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네네. 한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물론 기자 출신이니까 두괄식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새정년 온라인 입당 뭐 이틀 만에 2만 명 넘고 어마어마하던데 왜 그렇게들 몰려오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일단 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이 뭐 문재인 대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래간만에 웃음을 좀 되찾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개통을 했는데요. 이 12시까지 신청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어제 한 2만 명까지 넘어섰고 오늘 오전에도 4만 명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오늘은 3만 명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이 사실 한국 정당사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게 기존에는 오프라인 정당 가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죠. 시도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 입당 원서를 제출해야 팩스 되는데 입당 김만복, 팩스 탈당 안철수. 네, 맞습니다. 네. 이 새 시스템은 누구나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뭐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입당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이게 제가 3만 명이라고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표는 연말까지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약간 갸웃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좀 일단 미뤄두기로 하고. 네. 그 새정치연합이 권리당원이요. 이 작년 11월에 전당대회 앞두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 29만 5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1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대단한 거네. 상당히 큰 바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권리당원이 월 1,000원 이상 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6개월 전 입당을 해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 이걸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당원이 29만 5천 명 정도가 됐다. 근데 10만 명까지, 연말까지 1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 새정치연합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을 했던지 10,000명 단위로 이 10,000명째 온라인 가입자에게는 점심을 네. 쏘겠다. 이런 걸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이 이제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갑자기 쇄도하는 거.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용식 디지털 소통위원장은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총선에서 패배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결과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자발적 결집.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뭐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야권 지지자들은 새정치연합으로 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뭐 새누리당 일부 지지층을 포함한 무당층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조금 모이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볼 때, 이 안 의원보다는 뭐 새정치연합이 좀 더 힘을 좀 가지고 혁신을 좀 하라, 이런 이제 뜻이 온라인 입당에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야권이 공멸이다, 뭐 이런 위기의식도 이번에 이제 온라인 입당에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비주류 쪽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네. 온라인 입당이 친노 성향 당원을 늘리기 위한 뭐 주류 측의 의도 아니냐, 뭐 옛날에 모바일 선거 때도 그렇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대통령, 뭐 이런 칭호도 얻었고, 노사모라는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간 그런 것도 기억이 나긴 했겠죠. 그 추이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안철수 의원 탈당한 지 나흘째인데, 오늘, 뭐 중계방송 할 만큼 대단한 뭐는 아닌데, 곧 나갈 것처럼 그러더니 문병우, 유성엽, 황주홍, 누가 봐도 제1호 탈당자들일 것 같았던 세 사람, 오늘 나란히 손잡고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연쇄 탈당 가능성, 우리 김평론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네. 뭐 문병효 의원은 이번 주 내에 5명에서 10명, 뭐 연말 내 30명이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말 내에 탈당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올까? 뭐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공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지 몰라도.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김한길 전 대표의 움직임과 20% 컷오프 공천 여부, 이게 이제 최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김한길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예. 아직까지는 탈당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요. 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문 대표의 표정과 말씀이 무섭다, 이 단호함과 엄격함은 먼저 거울을 보면서부터 적용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문 대표가 그 비주류를 압박하고 비주류의 어떤 흔들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뭐 이렇게 어제 이제 얘기하진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 탈당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보통. 그냥 던지고 나가든가, 예.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당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당에 남아서 뭔가 계속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뭐 구당 모임도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결국 당분간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은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뛰쳐나갔을 경우에 과연 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놓고 지금 다 주판화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0% 컷오프 공천은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빠르면 한 연말쯤, 조금 늦으면 내년 1월에서, 더 늦으면 한 2월 초,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결과 예. 나오는 게. 네. 이것하고 김한길계의 움직임, 이런 게 어느 시점에서 맞아 떨어져야 탈당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그냥 지금은 내 소신이 이렇다는 운동,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뭐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탈당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당장 탈당 선언한 이 세 사람도 뭐 안철수 의원과 궤를 같이 하거나 그룹을 만들기보다는 무소속 신당연대, 뭐 신당연합, 이렇게 애매한 이름을 걸어두고 상황 정중동 파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유성엽 의원에게 오늘 탈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하자 그랬더니 오늘 되게 바빴을 거예요.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탈당 회견을 했고 오후 2시에는 전라북도청에 가서 이제 탈당 회견을 또 했거든요. 네. 5시 40분에 답장이 왔어요. 이제야 메시지를 봤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야 메시지를 봐서 이제 인터뷰 오늘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육성으로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대신 뭐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전해주면 되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탈당한다고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탈당할 때는 우리는 안철수
의원 품에 뛰어들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기엔 너무 이르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고 거기에 품으로 확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리 자기 행동 반경을 딱 어디로 정해놓으면 몸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신당 판을 벌리고 있는 세력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프로야구로 말하면 FA 선수가 되어 있어야 몸값이 올라가지. 딱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제 야구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스포츠 뉴스 이 코너가 있는데 몇 번 하다가 배웠어요. 아무튼 우리 김평론가 관측으로는 연말까지도 뭐 많아야 한두 명, 제가 공천 결과가 나오면은 좀들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가 조기 선대위 체제로 조기 전환을 얘기했거든요. 1월 네네네. 중순쯤이면 빨리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때쯤 새해 들어가면서는 뭔가 좀 한번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키 열쇠는 김한길계가 좀 많이 쥐고 있는 것 같다가 이 시간까지의 관측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정의와 국회의장하고 청와대 연일 오가는 핑퐁 수위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뭐 국회를 정상화하라,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 긴급 경제 명령권 발동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의와 국회의장이 진짜 소신으로 이러는 겁니까? 고집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혹시 대선 후보쯤 돼보려고 지금 자기 여러 가지 뭐 체면이네 뭐네 기억나는 국회의장으로 남으려고 하는 겁니까? 뭐로 봐야 돼요? 글쎄요, 동료 의원들의 평가는 뚝심이 좀 평상시에 있었다. 뭐 의회주의자였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네. 뭐 두 가지가 원래 정의와 의장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네. 그런 분석이 뭐, 과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와 의장이 아주 강한 발언, 다시는 청와대에서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요. 네.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다. 내가 성을 바꾸든지 다른 성으로.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내가 성을 간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최고죠.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강한 표현이고. 네. 이것만큼 강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무리 뭐 지금 하라고 압박을 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이제 의미고요. 청와대 폭폭해지겠군요. 네. 그리고 대화 도중에 난 전혀 압박을 못 느낀다 이러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뭐 청와대가 더 이상 이제 정의와 의장을 흔드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당을 통해서 흔드는 방법 아니면 청와대가 직접 흔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누가 이제 맷집이 센지 대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쓸 것 같아요? 그게 참 불안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의장이 얼마나 맷집이 센지 이건 좀 앞으로 한 19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게 한 2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네. 그 기간 안에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그것과 함께 그동안에 뭐 계속 총선 출마설이 나오다가 지금 많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아마 네. 총선 출마하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의와 의장이 아마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일 주목받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뭐 정의와 의장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뭐 큰 꿈을 꾼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좀 듣기는 했는데요. 꿈꾸는 건 누구나 자유니까. 네, 정치인은 당연히 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나무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 권위를 입법부 수장이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실은. 그게 상식이고요. 예. 상식을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원칙 지키는 국회의장, 변칙 요구하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대통령은 사실 좀 불쾌감을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뭐 입법부 수장한테 좀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걸 대놓고 국회가 무능하니 뭐 밥그릇 챙기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삼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데드라인 마감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잘 전달해 주셨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김성완 평론가였습니다. 아주 발음이 또렷또렷해서 듣기 좋군요.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마지막 날 다시 뵙겠습니다.